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독이다. 그것은 내가 노래와 그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언제나 가장 소중한 친구이다. 고독에서 사유의 힘이 오고 혼자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이 온다. 진정한 고독은 따뜻한 위로를 준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그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아흔에도 나는 노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73세의 거장.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홍대 앞 단골 만화점을 찾는 만화 덕후. 그리고 이 시대에 노래하는 철학자이자 붓을 든 가수 최백호. 저자는 20살 되던 해 가을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힘든 마음에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름이 더해요 라고 썼으며 40 중반이 되어선 저무는 청춘이 아쉬워 낭만에 대하여를 썼다고 하지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낭만 가객 최백호님의 첫 산문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가 출간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가수로서 진정성을 잃지 않고 살아내려 했던 이야기, 노래에 얽힌 사연들, 그리고 그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생 잠언들이 독자들에게 청년 최백호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글과 그림을 배워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나이 6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최근 성황리에 전시회까지 마쳤습니다. 하여 이 산문집에는 나무와 바다를 모티브로 한 최백호님의 그림 30점이 그의 낭만 문장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종종 즐겨 들으시던 최백호님의 노래가 어린 시절엔 사실 공감이 잘 안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노래에 담긴 그리고 최백호님의 음색과 호흡에 담긴 어떤 쓸쓸함의 무게가 어린 저에겐 조금 감당하기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노래의 참맛을 체감할 즈음에 최백호님의 노래에 담긴 그 멋스러움 역시 가슴 깊이 와닿게 되었죠. 최백호님의 노래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건 노래에 임하는 그분의 태도와 노래를 바라보는 그분의 철학, 그 꾸밈없이 투박하고 질박한 자연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고독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애써 빛나려 하거나 알려지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디는 힘이 최백호의 음악과 그림, 그리고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자는 출판사의 원고를 넘기며 철자법이나 문법이 틀리지 않는 한 원고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그의 글들은 짧지만 서사가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훌륭한 어른은 못 되더라도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 노래 한 자락도 조심하게 된다며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다듬는다는 가수 최백호. 80에는 80의 호흡으로 그리고 90에는 또 90의 호흡으로 노래하면 된다는 거장의 모습 속에서 최백호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는 60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전시회를 열고 73세의 첫 산문집을 내는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청년 최백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그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중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는 인생의 성패는 진정성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매일 새벽 6시 반쯤 일어나서 2-3시간씩 노래 부르고 그림을 그린다. SBS 라디오 최백호의 낭만시대도 14년째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일에는 타협이 필요 없다. 자, 그럼 가수 최백호님의 첫 산문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도 이만큼이나 남았다. 그 잃어버린 것들이 나에게 남겨준 경험과 교훈들, 그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다. 책을 쓰는 일은 처음이라 걱정이 우선이다. 첫 노래를 끝내고 관객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떨린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속에도 너무 많지는 않지만 나의 본성과는 확연히 다른 또 하나의 내가 있지 하며 혼자 웃기도 한다. 나의 본성은 아주 게으르다.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몇 달간 목욕도 하지 않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술이나 마시고 살았을 게 틀림없는 그야말로 히피가 본성인 사람이다. 그런데 가수가 되고 난 뒤부터 내 속에는 무례하게도 내 생각이나 의지는 완전히 무시하며 움직이는 또 하나의 내가 생겨나 본성의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제멋대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참으로 적응하기 어색한 삶이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이만치 살아왔다. 얼마 전에 발표한 찰나라는 새 앨범도 그자의 짓이고 이 책도 그렇다.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요즘에도 그놈이 혹시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걱정과 달콤한 기대로 즐겁다. 작두. 내가 첫 앨범을 내고 공식적인 가수로 살기 시작한 것이 1976년 말부터였으니 어언 46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거기다 힘들었던 무명 시절까지 합하면 50년이란 긴 세월이다. 한 분야에서 이만큼 굴러먹었으면 도가 트여도 한참을 트였을 텐데 그놈의 도는 어디 나 없는 데만 숨어 다니는지 코빼기도 볼 수 없고 아직도 공연 때마다 긴장되고 떨린다. 혹시 가사 틀릴까, 박자 틀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하기사 어릴 때 음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신라의 솔거처럼 되겠다고 작대기 하나 들고 땅바닥에 그림만 하루 종일 그려대던 시골 촌놈아이가 20살,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디 어린 그 나이에 세상 물정 관심도 없던 그 나이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멋지고 제일 씩씩했던 우리 어무이 무방비로 하루아침에 보내고 부산 부둣길 훤한 대낮에 삼배 상복 입고서 몇 시간을 울고 서 있던 그 아이가 악보도 소리도 모르며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딩동대던 생초보 기타 실력으로 무대에 섰던 그 첫 기적의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나는 가수로서 도가 트이긴 틀렸다. 그걸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도 음악 공부를 많이 한 동료나 후배들에게서 이런저런 핀잔을 듣기도 한다. 제발 악보대로 박자 좀 맞춰서 불러라.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그렇게 다르면 어떡하냐 등등.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염치불고하고 정보도 얻고 뒤늦게 대학에 가서 정통 공부를 해볼까 해도 학력고사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도 뒤늦게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인데 나는 말이야, 사실 노래할 때 작두를 탄단다. 음악이라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무당처럼 춤을 춘단다. 맨발로 머릿속은 완전히 비워지고 완벽한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춘단다. 그 순간 그곳에는 박자도 멜로디도 쉼표도
도돌이표도 없는 무아의 세계. 사실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럴 거야. 그것이 무아의 세계일 거야.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지. 도가 트인 걸까? 용기. 나는 간이 크다는 얘기를 간혹 듣는다. 나 자신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고 빈털터리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온 촌놈이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간이 크지 않다. 되려 너무도 소심하고 찌질한 남자여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한없이 고민하고 밤새워 걱정하며 돌다리는 아이의 피해가는 마음 연약한 사람이다. 정말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수많은 관중이 기다리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그 긴장감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간이 크고 용감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웠다. 무대에 올라가 멋지게 몸을 흔들고 과감한 제스처로 관중을 열광케 하는 동료들을 보며 난 무대 뒤에서 감탄만 했었다. 통기타 가수인 김세환 선배가 TV에서 기타를 치지 않고 노래를 하는데 기타 코드 잡던 왼손을 둘 곳이 없어 왼팔목을 잘라버리고 싶었다는 그 왼손 들어 올리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적이 있다. 내가 그랬다. 어디서 노래를 할 때 기타를 들지 않은 날에는 정말 어색해하는 내 모습이 힘들었다. 나의 것인 내 손을 그저 턱 밑까지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그 용기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 열심히 노래만 하자. 소리로만 승부를 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열심히 노래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신기하게도 노래하면서 두 손으로 열심히 나름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세상에나 내가 두 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며 열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마음속에 울렸던 깨달음 하나. 아, 진정한 용기란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무의식 속에도 미약하지만 훌륭한 용기가 숨어 있었구나. 용기는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세상 모든 용기 없는 이들이여. 용기를 내자. 두 손을 번쩍번쩍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쉬다 가면 안 될까?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살던 친구 하나가 겨우 일이 풀리고 가정도 편안해져 이제 좀 살만하겠네 했는데 덜컥 몹쓸 병에 걸려버렸다. 삶이란 참 잔인하고 무섭다. 사냥꾼에 쫓기는 노루가 죽을 힘으로 도망치다가 햇살 따뜻한 언덕에서 잠시 뒤돌아보는 순간 총에 맞는 것처럼 20대 초반 막내 아들 외동아들로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던 나는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다. 의식은 멍하니 눈앞에 펼쳐지는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처럼 바라보기만 했고 몸은 그 영상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눈물마저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순간순간의 시선만 움직이고 있었을 뿐 어쩌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을 것이다. 배가 고프고 잘 곳이 없다는 뼈아픈 현실도 심각하게 와닿지가 않았다. 이미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을 유령처럼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다가온 생명의 끈, 정신없이 그 끈을 잡고 매달렸다. 돌아보면 긴 세월, 참으로 격렬히 살았다. 많이도 부딪히고 많이도 고집하고 죽을 듯이 좌절하기도 했다. 사람은 저마다 주어진 능력과 기회와 마음가짐에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숨죽여 울었던 적도 많았다. 그래도 꾸역꾸역
그 운명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니 이제 여기 와보니 모두 길어야 100년, 겨우 그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부러워해야 할 인생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이제라도 모두 내려놓고 가능하다면 느릿느릿 이야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쉬다 가다 쉬다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편하고 느리고 게으르면 저기 저 사냥꾼이 먼저 지치지 않을까? 살아보기. 꽃이 나를 때렸는가? 바람이 내게 상처 주었는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인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상처내더라. 나는 늙어 쪼그라진 몸이 되어도 내 옷자락을 들출 것이 인간임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임도 안다. 잔인한 것들, 사람.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서 사라지려고 했다.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을. 그가 얼마 전 이런 엽서를 보내왔다. 적어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처절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났지요. 대개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달아놓으신 리본을 따라 소풍 가듯 안전하게 오가는 길을 저는 혼자 헤매어야만 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무서운 짐승들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인가,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에 살던 야생의 짐승 하나 내려온 듯이 허이허이 쫓기도 했고 망을 보거나 독을 풀기도 했습니다. 짐승이라도 어린 짐승이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숨을 죽였지요. 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인간인 척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 문법을 익혔지요. 그것은 강철처럼 굳건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너그러웠습니다. 아니, 무관심했습니다. 그래, 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백호 형도 저도 흰머리가 어지간해졌지요. 그래서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거쳐온 그 산속에서 내가 겪었던 것이 공포만이었던가. 아무도 맛보지 못했을 맑은 샘물, 아무도 보지 못했을 야생화 들판. 봄날 산속바람은 내 귀에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지요. 그가 말한 삶의 처절한 아름다움. 그래, 이제 좀 살만하구나.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 연극 무대를 끝내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 떠난 사람의 이야기. 살고 볼 일이다. 중력.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1979년부터 연예인 축구팀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그 시절 인기 남성 사중창단 블루벨스의 박일호 선배님, 코미디언 넘버원 백남봉 선배님과 함께 축구를 했으니 어느덧 나도 한국 연예인 축구 역사의 산 증인인 셈이다. 그 후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서 얼마 전 조용히 은퇴하고 요즘은 TV에서나 축구를 보며 그 열정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축구를 보면서 해본 엉뚱한 상상인데 뉴턴이 인력을 발견했던 그 당시보다 지금의 지구가 더 수축되고 단단해지고 중력이 강해져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축구공 성능 자체의 발전도 있겠지만 펠레가 축구 황제였을 때보다 메시나 호날두의 프리킥의 휘어짐이 더 커진 걸 보면 말이다. 또 공룡의 멸종도 학설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력의 변화로 인해 체구를 지탱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력을 견디어내려고 물로 들어가 고래가 되고 악어가 되어 종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과중 몸무게나 비정상적인 키로 힘들게 살고 있는 코끼리나 기린들도 마지막 공룡의 후손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중력이 있다.
그 작용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물에도 식물에도 무생물에도 틀림없이 중력이 있다. 그래서 내 직업인 노래에도 중력이 있음을 느낀다. 사람의 감성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차이, 거기에서 히트곡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력이 강한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중력의 정체만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히트곡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나도 아직 모른다. 그걸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가수가 되어 있겠지. 그래도 그냥 희미하게나마 방향을 잡고 있는 쪽은 진심, 즉 진정성이라는 중력이 아닐까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쓰인 노래들은 시대와 인종, 국경을 초월하며 세상에 알려진다. 어느 날 툭 하고 우리들 가슴에 와닿는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눌어붙어 때때로 추억에 젖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든다. 40년쯤 가수 생활하다 보니 그런 게 느껴진다. 사람은 변한다. 세월이란 이 몹쓸 것은 안타깝게도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다. 최백호 가수님의 이 말이 묵직한 잔향으로 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진 나이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